네, 폭염 속에서도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의 발걸음은 분주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전략과 전당대회 변수로 떠오른 이재명 도지사의 거취 논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주말도 반납한 채 연이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포부를 밝혔는데 이 포부를 좀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다면 젊은 여성 청년 정치인들을 대폭 영입해서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 또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나도 기여해야겠다. 어려움은 정말 지금의 폭염과 같이 너무나 갈망이 뜨겁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갈증을 해소하려면 시원한 소나기가 같은 대책이 필요하고. 에서 개혁적인 정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후보의 포부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김진표 후보는 경제를, 또 송영길 후보는 세대 교체론, 그리고 이해찬 의원은 20년 집권론 이렇게 좀 내세웠는데 새 후보의 좀 전략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이해찬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느 한쪽 후보를 지원한다는 또 오해를 살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컷오프 닷새 전에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최종 3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당내 지지가 두텁다. 이렇게 좀 일단은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은 새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독특한 특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해찬 의원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송영길 의원은 사실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을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도 쪽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송영길 후보는 50대, 그리고 김진표 후보는 또 70대, 이해찬 후보는 또 60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각각이 또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지금 20년 집권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내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경제 관료 출신이기도 하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의 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통합을 이뤄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각자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해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또 이번에는 이전에 이제 전당대회하고 달리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이 대폭 10% 정도 높아졌거든요. 한 4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 숫자가 70만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위원 숫자가 한 400명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에 70만이 어느 쪽으로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이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각 후보들의 특징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또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2020년에 총선권을 갖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지금 3인의 어떤 주말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김성환 평론가 얘기해 주신 대로 각각의 세대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지역적 기반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내세우는 것도 다릅니다. 지금 뭐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20년 집권론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친문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개혁과 그다음에 또 노무현 정신 이거를 이제 이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당권을 이제 장악해야만 그런 어떤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고 그리고 개혁 청사진 20년에 걸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소방수론을 이제 내세우고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뭐니 해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정기획자문위원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말이죠. 여기에서도 상당수 자신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청년,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지도자를 이제 양성하겠다.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청년이나 여성이나 신진 세대를 수혈함으로써 당을 혁신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앞으로의 이제 당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제 뒷받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3인 모두가
2022년에 있을 2020년이죠. 여기에 예. 있을 그 총선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있을 대선 이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자신이 대권을 잡아야만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에 개혁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당권을 잡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약간의 어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 계속해서 어떤 집권이라고 하는 점, 그 청사진에 있어서는 뭐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이 변수로 떠올랐는데 일단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탈당 요구를 지금 촉구했거든요. 뭐 다른 후보들도 살짝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구도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4명의 후보가 뛰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같이 좀 뛰고 있다는 얘기를 네.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김진표 후보가 내세운 이재명 탈당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이해찬과 김진표의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도 쪽에 그 특히 이제 친문 전해철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 당원 권리당원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지난번에 이제 그 지방선거 때 당내 경선을 치를 때 그때 해경군 김씨 논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신문 기사에 뭐 당내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제 권리당원, 특히 친문 권리당원의 표심을 좀 자극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요. 왜 제가 이재명 지사가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해찬 의원 쪽하고 이재명 지사 쪽하고 상당히 가깝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 정무부지사로 들어가 있는 인물이 이화영 전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쪽에서 이화영 전 의원을 그 총괄 선대본부장을 시키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정무부지사로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정설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김진표 의원이 후보가 지금 반대편 쪽을 만약에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게 되면은 이해찬 후보를 공격하는 효과랑 똑같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지난번에 당내 지방선거 때 경선을 했을 때 전해철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구도는 만들 수 있어도 이게 어느 쪽에 확실하게 유리하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선거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반반으로 나눴을 때 나와 남과 두 가지 이렇게 딱 양갈래 구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선 김진표 후보 쪽에서 그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이재명 지사의 탈당을 요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해찬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게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전당대회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답을 그렇게. 내놨거든요. 선긋기를 했죠. 예. 지금 3인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과 당에 부담이 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사실상 탈당을 요구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은 또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약간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먼저 진실규명 수사를 해야 된다. 하고, 예. 그러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당 윤리위원회 같은데 해부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해찬 의원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당대회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근데 김성환 평론가 얘기한 대로 3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김진표 의원은 아주 그 날카로운 선공을 한 겁니다. 예. 성공을 함으로써 구도를 말이죠. 이해찬 의원 대 후보 대 자신의 후보 그 구도로 김진표 가져가려고 후보. 하는 예.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3인의 컷오프 할 때 거기에서 송영길 후보가 앞섰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그렇습니까?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해찬 후보 쪽으로 밀어냄으로써 전해철 후보의 도움을 받는다면 양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가다 보면은 승리가 좀 요원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 전략상으로는 선공을 먼저 날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지금 우위는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그 당내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네, 저도 소문이 얘기 있-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소문은 돌았는데 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그게 공개는 소문만 안 있는 됐었어요. 겁니다. 네, 소문만 있는 건데요. 정치에는 규정하는 자와 설명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김진표 후보 쪽에서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예. 나머지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성공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소지는 많이 있지만 김진표 후보 쪽에서는 일단은 먼저 성공을 해서 치고 나가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당원의 지지세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역풍이 일단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이게 과연 사실로 확인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나름의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층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역풍을 맞아서 나중에 가가지고 이재명 지사 쪽하고 이해찬 의원 쪽 후보 쪽하고 예. 손을 잡아서 만약에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이 선거 판이나 구도를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말씀해 주시죠. 다만 이제 이런 거 예. 있습니다. 지금 권리당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권리당원이 약 7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당비도 약 84억을 냈는데 이 권리당원이 사실은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했을 때 대통령 선거에서 그다음에 2015년 그 대표가 됐을 때 그다음에 2017년 작년에 이제 대선에 나갔을 때 이때 대폭 늘어난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 권리당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생팬들입니다. 그렇게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편을 들면 말하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하고는 각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지금 본 겁니다. 김진표 의원 얘기죠. 예. 그래서 김진표 의원 쪽에서는 사실은 이 권리당원 70만 명을 보고서 성공을 날렸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김성환 평론가 얘기하는 것처럼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어쨌든 도지사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권리당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쪽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들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미는 쪽 이재명 지사를. 예, 지사를 예. 그 연관된 쪽을 좀 이렇게 경외시한다면 도외시한다면 상당히 그 김진표 의원이 도움이 될 수 예. 있겠죠.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측을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처음으로 이런 공개 탈당 좀 촉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위기의식도 좀 클 것 같은데요. 위기의식이 크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불륜설, 무슨 폐륜설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조폭설입니다. 근데 과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조폭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잘 넘지 못하면 뭐 경기도지사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태클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잠잠하지만 계속해서 탈당 요구가 일어날 경우에는 굉장히 그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어쨌든 도지사는 예. 이번에 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에서 전격적으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상당히 잘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난관이 부닥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된다면 좀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건 결국 1대1 구도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선거 구도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때와 2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때가 그래서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해찬 그다음에 김진표 구도가 만들어지면 송영길 후보는 좀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쪽에서 나름 뭔가의 새로운 공을 던지기 위한 준비를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고요. 그게 카드가 뭐가 될지 뭐 아직 8월 25일이니까 좀 시간이 남아 있고 또 권리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는 ARS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20일경부터 시작해서 투표가 시작이 되니까 아직까지 한 20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뭐 어떻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반감이 생겨난 거는 나중에 이 호랑이를 잡아먹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친문 세력의 반감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언젠간 대권 주자가 될 것이고 대권 주자가 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친문을 공격하는 뭔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제 심리 같은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큰 틀 안에서 보면은 벌써부터 이 어떤 잠재적인 대권 주자에 올라 있는 사람들 자꾸 날개를 다 꺾어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새로운 주자를 키우지 못할 경우에는 당내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좀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는데 일단 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다 찾는데 뭐 안 갈 이유가 없다 이런 좀 입장이거든요. 저는 뭐 그거는 옳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다른 전직 대통령도 다 찾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동작동에 안 있고 봉화마을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리 가는 것이지 거기만 뭐 특별히 찾았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거기만 안 간다, 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외연 확장으로 보느냐 또는 뭐 좌클릭으로 보느냐 이런 뭐 논의가 있고 일부 뭐 김문수 전 지사를 비롯한 자유당 자유한국당 내에서 상당히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광폭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어쨌든 구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을 구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야 되죠. 그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만 남는 것인데 지금 뭐 가가지고 봉화마을도 가고 권영수 여사와 비공개 회담도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할 수밖에 없는 행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강 변호사님이 잠깐 짚어주셨는데 이게 단순한 예우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정치인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네. 있겠어요. 네. 당연한 걸 제가 볼 여쭤봤네요. 때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첫 번째가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만과 독선에 빠진 거거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만과 독선에 아주 낡은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행보나 상징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의 상징, 상대방의 가치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도 그랬던 것처럼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잖아요. 예. 상대편의 가치를 내가 뺏어와서 내가 먼저 혁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깝게 지냈고 또 정책실장까지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를 자유한국당에 직접 심어와서 뭐 모내기 하듯이 심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낡은 이념 속에 갇혀 있는 자유한국당을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상대편으로 내가 갑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국민들한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점을 굉장히 계산을 잘 해서 간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싸우지 말고 독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통합한다, 아우른다고 하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저건 잘못됐어라고 생각하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이제 얘기했는데 고도의 그 전략이라고 말했는데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과 문재인 정부를 좀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고유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주의 대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최저임금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노무현 정부라면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우면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서 이 자유한국당을 갖다 혁신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핵심을 잘 찌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노 반문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의 정신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막 흔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예. 대신 문재인 정부하고는 난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정신이 뭔지를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잘 먹힐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또 다시 해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또 이슈를 살짝 바꿔서요.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를 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좀 잠잠한가 싶었는데 다시 SNS를 시작해서 좀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나오고도 있는데 우선 뭐 여야 막론하고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 변호사님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미국에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면 좀 쉬셔도 괜찮을 텐데 정치인은 그 다른 것보다도 또 욕을 먹는 게 낫지 잊혀지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홍준표 전 대표도 잊혀지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려우신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자살 미화라는 말은 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지금 거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적 정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떤 계속 일관된 어떤 노동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소통의 정치를 했잖아요. 그것이 예. 국민들한테 이제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미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뭐 하여튼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어찌됐든 홍 전 대표가 미국을 떠나면서 SNS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홍준표 대표의 말을 되돌려주고 싶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좌파가 말하면 촌철살인, 내가 말하면 막말.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의 말이 촌철살인이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우리 국민께서 이걸 촌철살인으로 이해할 분이 과연 몇 명 될지 좀 의문입니다. 솔직히.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요. 공감 능력이에요. 국민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면 그 의미 아래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그 민심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데 예, 예. 홍준표 대표는 자꾸 꾸짖어요, 국민을. 그러니까 국민을 자꾸 꾸짖으면은 아니 꾸짖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리 자살을 미화하고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잘했다고 막 박수치는 국민들은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국민들은 뭔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정치인이 의미는 안 찾고 자꾸 국민 꾸짖으려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김성환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미국 떠나면서 SNS 안 하겠다고 했을 때 두고 봐라 조만간 분명히 할 것이다.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이렇게 SNS 정치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썼었어요. I'll be back. 난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네. 지금 잠깐 물러나는 거나 똑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정치인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 미국 가서 자숙하고 내가 뭔가 배워가지고 돌아올래 라고 얘기하는데 떠날 때 이미 돌아올 날짜를 추석 무렵에 올 거야 라고 예약까지 다 했어요. 예. 그리고 가가지고 나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내가 그 사마귀가 수레를 끌고 가듯 이것처럼 하는 것처럼 당랑의 꿈을 내가 다시 책을 써가지고 돌아올 거야. 뭐 정치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틈이 있다 그러면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걸 계속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는 그냥 앞으로 내가 정치하겠다는 얘기고 조금 있다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실패하는 어느 순간에 나의 존재감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아마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이 한국당을 제외하고서 여야 지도부가 모두 교체가 되는데 일단 좀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의 좀 면면을 보면 이 공통점이 중진 의원들이라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네. 결국 세대 교체 실패예요. 세대 교체가 실패한 거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아까 이제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에서 자신은 새로운 청년, 그다음에 여성, 그래서 리더를 갖다 양성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그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이제 그 지도자들이 나서는 사람들이 결국은 관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권 주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보다는 지금 아직 이제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선거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실패한 것도 있고 지도자가 없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형으로 나서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정치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은 좀 물러나면 정말 물러나야 되는데 네. 물러났다가 다시 와였고 과거에 이태계 선생은 말이죠. 정부에서 79번을 불렀는데 11번만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러도 안 오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안 불러도 와요.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그 지도자들이 좀 나타났으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사실은 뭐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올드보이라고 하면은 고령층에서 노년층에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나이를 보면 이해찬 의원하고
정동영 의원하고 서울대 치리학번으로 같아요. 이해찬 의원이 한 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66세, 67세고요. 굳이 뭐 신세대라고 따져봐야 지금 유성엽 의원이 60년생, 그러니까 59세고요. 송영길 의원이 63년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56세. 그 윗세대들은 지금 그러니까 60세 중후반 그리고 70세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이 많으면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굳이 세대 교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50대 가지고 얘기할 텐데 송영길 의원은 또 4선이고요. 유성엽 의원은 또 3선이에요. 과연 이걸 세대 교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당에서 뭔가 이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변화들을 끌고 나가기에는 아직 당이 정계 개편이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령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당대표들이 나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에서 그나마 차별하기 위해서 올드보이다, 신세대다, 뭐 세대 교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볼 땐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덧붙이면요. 예. 그거 꼭 나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든지 그다음 오바마 대통령 미국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좀 혁신과 그다음에 젊음으로 패기로 갖고 있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토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